낙찰받고 나서 사는 사람 내보내는 걸 이제 명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명도는요, 사실 낙찰받고 나서 가는 것보다는 낙찰받기 전에 한번 가서 보는 게 이것도 요령이에요. 그래서 명도의 저항성 사전에 살피기. 그래서 내가 받으려는 이 물건이 저 살고 있는 사람이 잘 나갈까? 애를 먹일까? 이거를 낙찰받고 고민하기보다 낙찰받기 전에 사전에 한번 가서 한번 보고 검토하는 거. 이게 대부분 요령이다.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낙찰받기 전에 현장 조사를 가잖아요. 그럼 점유자를 이제 만나보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했던데 띵동 띵동 해서 배를 눌러봐요. 근데 좀 이따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요만한 꼬마 숙녀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딱 나와가지고 여기 부모님 안 계시니? 그랬더니 부모님 안 계세요. 그래. 그래서 너 그럼 누구야? 저 여기 혼자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 없이 혼자 살아? 그러면 다 어디 가셨어? 원래 동생하고 둘이 여기 살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 소녀하고 동생이 둘이 소녀 가장이에요. 소녀 가장 살고 있는 거.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집을 낙찰받으면 너 어디 갈 데는 있니? 집이 없어요. 이거 내가 나중에 낙찰받고 나서 내보낼 때 마음이 아프겠는데? 그죠? 그런 경우 올 수 있을 거고. 또 한 번은 또 현장 조사 갔다가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 한번 확인차 한번 배를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할머니가 딱 해서 저기 경매 때문에 잠깐 방문 왔는데요. 그래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한참이 좀 걸리더니 이렇게 쩔뚝쩔뚝 하더니 막 한참 걸리더니 한 5분 있다가 문을 딱 열어. 그랬더니 정말 할머니가 한 90세 넘은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 거야. 근데 아파가지고 누워서. 그래서 아니 여기 경매 나와서 현장 왔는데 여기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랬더니 맞대 본인이. 그랬더니 저기 그 자녀분들은 안 계시나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것이 나중에 낙찰 받았을 때 놀래갖고 송장 치르면 어떡하냐.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막 90 넘은 노모를 갖고 명도한다는 거. 오갈 데 없는 소녀 가정을 내보낸다는 거. 일단 법으로 해서는 내보내지만 사실 참 마음이 아프겠죠. 자, 그런 게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권리상에 문제가 없지만 얘가 보증금을 받든 못 받든 나는 강제집행해서 내보내면 돼. 다가구 주택 여러 세대 살고 있는 임차인인데 그 중에 한 임차인을 방문했더니 누구세요? 그래서 여기 경매 때문에 현장 조사 한번 왔습니다. 여기 김아무개에 사시는 분 맞으세요?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보증금 이 금액에 살고 계시는 거 맞으세요? 그래요. 맞대. 그럼 보니까 보증금이 2억인데 순위가 늦어가지고 보증금을 한 1억밖에 못 받아. 이게 보증금 배당이 다 받으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알아보셨어요? 그랬더니 알아봤는데 못 받으면 나 못 나가. 나가서 뭐 배 째든지 난 뭐 이거 받기 전에 못 나가. 딱 되게 완강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낙찰받고 왔을 때 나한테 쉽지 않겠다. 나중에 내보낼 때. 뭐 이런 명도 저항성. 다양합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입찰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거. 그것이 명도의 저항성을 따져본다. 그리고 이제 명도하는 방법, 낙찰을 받고 나서 세입자, 소유자 내보내야 되는데 또 방법은요, 두 가지죠. 합의해서 내보내는 거와 합의가 안 됐으면 이제 강제 집행을 해서 이제 내보내는데, 자, 합의가 좋을까요? 강제 집행이 좋을까요? 합의. 당연히 합의가 좋죠. 네. 합의해서 보내면 합의가 안 됐을 때 강제 집행을 하는 거니까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좀 원하는 거를, 필요로 하는 걸 좀 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사비용이거든요. 이사비용. 그래서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어내기 위해서 주는 게 이사비용인데, 이사비용 없는 명도는 사실 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들 알고 있어.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사비용이라는 건 원래 법적으로 줄 의무는 없잖아요. 소유자가 바뀌었고, 예, 오히려 잔금을 납부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소유권자, 소유권이라는 건 뭐예요? 이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그럼 상대방이 내 물건을 사용 수익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말 그대로 무단 점유, 불법 점유, 사용한 거, 사용료 내야 돼. 이걸 부당이득이라고 그러죠. 예, 부당이득. 사용료를 나한테 내야 되는 법적인 의무가 있어. 근데 모든 경매 물건들이 다 그렇게 법으로 해가지고 사용료를 받나? 그건 아니죠. 안 주면은 강제집행해서 내보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은 소송 비용, 강제집행이 많이 들어가는 건 다 알기 때문에 결국은 빨리 명도하고 웃으면서 보내기 위해서 이사비용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도는 합의가 우선인데 그 이사비용을 생각할 때 얼마가 주는 게 적정할 것이냐. 얼마가 적정할까요? 비용. 명도하는 비용. 그렇죠. 명도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명도 비용은 집행하는 비용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강제 집행하는 비용이 전용 면적이 있죠. 실평수라 그러죠. 실평수. 실평수당 한 14만 원 정도. 이렇게 14만 원 정도 보시면. 올랐어요. 이게 물가가 올랐잖아. 예전에 평당 10만 원 했었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11만 원. 근데 제가 보니까 한 14만 원 정도는 해야 되겠더라고. 그게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그래요. 주로 명도할 때는 집달간하고 인부들이 데리고 오잖아요. 면적이 크면 인부들을 많이 데리고 오고 적으면 조금 데리고 오는데 1인당 노무비라 그래서 그게 많이 올라갔고요. 또 야간에 하면 또 그 수당이 또 붙고 이삿짐 센터 5톤 차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짐을 보관해야 할 컨테이너 박스 보관료도 있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평당 그냥 대략 합쳐갖고 내가 전용이 20평이다, 25평이다. 아까 우리 9평 있잖아요. 25평이다. 한 24평 되죠. 25평 해서 한 14만 원 하면 얼마예요? 370 정도. 예. 그러니까 33평형 아파트죠. 그러면 그게 전용 24평이면 33평형 아파트 강제 집행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한 400 정도 든다 생각하셔야 돼. 그냥 강제 집행한다 그러면. 보관료까지 다 해갖고. 이게 3개월치 보관료를 내야 돼요. 컨테이너 보관료이고 이사 5톤차 불러갖고 짐이 또 많으면 5톤차 하나 더 불러야 돼. 5톤차 한 대에 50만 원씩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비용 이내에서 이사 비용을 주고 합의하는 게 낫겠죠. 그 비용 이내에서 그게 마지노선이다 이거야 최대. 그래서 그 비용을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안 주고도 협의로 잘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받아. 본인이 손해 볼 거 없잖아요. 그리고 욕심이 없는 사람 있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 나 그런 거 이사 비용 안 받아도 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많지는 않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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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짐이 일단 강제 집행해서 옮겨놨으면 그 짐 소유자가 그걸 찾아가야 돼요. 안 찾아가죠. 계속 내야 돼요. 예, 내가 내야 되는데 만약에 짐이 돈이 되는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그러면 안 찾아갈 수는 없지. 예. 근데 가치가 없는 쓰레기 정도 같다 그러면은 안 찾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관료를 계속 내가 납부하면은 그 부담이 되니까 안 되니까 이거를 내가 경매를 붙여요. 다시 이거를 내가 경매 집행 비용 들어간 비용 있죠. 강제 집행한 비용 그걸 비용 확정 판결을 받아서 그 동산 경매를 붙입니다. 그 보관에 대해서. 그래서 동산 경매 우리는 지금 부동산 경매를 배우는데 동산 경매라고 있어요. 동산 경매 주로 이제 압류해가지고
TV 가전제품 압류해갖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바로 낙찰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고 똑같아요. 그럼 그 짐을 동상경매를 붙이면 공고해서 누가 와서 필요한 사람은 받아갈 거고 필요 없는 사람은 안 받아가죠. 그럼 또 계속 유찰되면 또 시간 가잖아. 그럼 누가 받냐면 내가 받아. 경매시킨 사람. 빨리 진입 끝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 비용을 갖고 내가 상계하는 거야. 내 비용에다가 상계처리해. 결국은. 재산 가치가 없거나 뭐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남의 물건인데 그게 처분을 해도 되는 거예요? 강제 집행이 있고 나면? 그렇죠. 그거 이제 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예. 안 그러면 안 되지. 예. 예. 그 가져가라고 이제 저기 편지를 한번 보내주고 너 찾아가라고. 예. 연락이 안 되면 그렇게 이제 그 비용 확정 받아갖고 동상경매 붙여서 내가 받거나 남이 받거나 비용 처리합니다. 문제는 그런 동산적이들은 문제는 아닌데 그 살고 있는 데가 가보니까 동물 있잖아요. 동물. 요즘은 다 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제일 많이 키우는 게 개죠, 개. 근데 개를 갖다가 이 주인은 있는데 개가 있어. 또 요즘은 또 독특해가지고 여러 가지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 경우가 있어. 희한한 뭐 침팬지 이런 거면 무슨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도마뱀도 있고. 저는 한번 실제할 때 새를 키우는 거 있어. 새를 이렇게 키우더라고. 그래서 그 새를 한두 마리도 아니에요. 한 10마리 정도 키우는 것 같아. 근데 강제 집행관 왔어요. 집달관 데리고 집행관 데리고. 근데 얘는 없어. 내가 집행한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없어. 그리고 이제 짐은 다 놔뒀고 동물은 있어. 짐은 다 끄집어내 가는데 이거 동물은 어떻게 할 거니? 동물도 같이 보관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이거 손해배상해 줘야 돼, 내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자, 동물 같은 경우에는 동물을 갖다가 보관하는 센터 있죠. 동물 거기다 보관료를 해야 되는데 애견 호텔 같은 데 있죠. 말이 호텔이지 뭐 케이지지. 근데 하루 보관료가 얼마인 줄 아세요? 3만 원. 3만 원. 한 달이면 90만 원. 예, 배워야 될. 그리고 또 난이도 있는 동물들은요, 관리가 해야 되니까 이거 잘못하면 또 리스크 안 받으려고 그러고. 아니 근데 그런 거를 그 사람이 그냥 가버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그래서 이제 그것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가면 동물을 같이 데려가거나 예, 짐 돈 되는 거 싹 싸가지고 가거나 이런 경우 있는데 제가 지금 이런 거 좀 특수한 상황을 얘기한 거지 다 그렇진 않아요. 한 100에 한 건 나올까 말까 하는 사례들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반대로 저는 항상 이사 비용을 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낙찰 받고 이사 비용도 생각을 했어. 근데 연락이 안 돼. 어떻게 연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낙찰 받으면 서류를 연락할 수 있어요. 법원에 가시면 서류를 낙찰자는 이해관계를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열람을 하면 연락처가 있는데 연락처도 없어. 있어도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강제 집행해야 되겠네. 대화가 안 되니까. 내가 강제 집행하러 딱 문을 딱 갔는데 아니에요. 이사 딱 빼고 아무것도 없어요. 짐이. 그리고 집이 너무 깨끗해. 올수리. 야 이거 돈 묻었다. 이런 경우 있어요. 땡 잡은 거예요. 전혀 수리할 생각도 했었는데 야 뭐 아무 욕심 없이 그냥 싹 펴주고 그냥 가버렸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파트.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 100개 중에 한 개. 그러니까 이런 사례 저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행을 왔으면 집행관이 집행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집행을 처음부터 집행하지는 않아요. 가서 집행 전에 한번 계고라는 걸 해요. 계고. 만나서 이제 네가 안 나가면 진짜 집행하겠다. 본 집행하겠다. 그러니 알고 있어라. 계고를 해요. 그래서 계고회로 간 거예요. 계고회로 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집행관 입회해서 강제 계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열쇠공을 불러갖고 강제로 계문해서 딱 따요. 짐이 아무도 없어. 그럼 현장 바로 집행 인도해버려요. 인도해줘요.
예, 강제 집행할 필요 없이. 거기서 이제 조서 쓰고 끝. 깔끔해. 명도 유형을 보면 세입자 명도하고 소유자 명도를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사는 사람이 세입자가 있을 수 있고 소유자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세입자가 내보내기가 어려울까요? 소유자가 어려울까요? 둘 다 마찬가지 아닐까? 성향에 따라서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일반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소유자가 좀 더 어려워요. 소유자가. 세입자는 보증금만 잘 받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또 세입자는 안전장치를 해요. 요즘에 임대할 때 안전장치 하고 가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증금 받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못 받는 경우가 좀 별로 안 돼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보증금 받는 세입자는 명도가 어렵지가 않아요. 왜 안 어려운가요? 세입자가 경매로에서 보증금을 받으려면 낙찰받은 사람한테 명도 확인서를 받아야 돼요. 그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지 법원에서 배당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낙찰자예요.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자 이제 잔금을 내서 내가 이제 배당기일이 와서 배당을 받는데 그건 다 저한테 배당을 보증금을 받게 명도 확인서를 써주세요. 그래. 그럼 명도 확인서라는 게 뭐야? 말 그대로 네가 명도를 해야지 내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네가 명도해. 이사날짜 정해서 나가는 날 줄게. 이거예요. 근데 보증금을 못 받는 사람은 2판 4판이네. 못 받든 나 받든 나. 그 얘는 알아서 좀 적절하게 구슬려서 이사비용 좀 줘야죠. 나 배째. 그건 사실 나한테 달라고 할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해야 돼? 전소유자한테. 전소유자하고의 관계니까. 나하고의 원한은 맞지 마라. 난 당신한테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다. 전 소유자를 미워해라. 대신 내가 이사비용 좀 생각해줄게. 이렇게 돼야죠. 자, 그럼 이제 소유자 명도는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그래서 쉽게 이제 구분을 해봤더니 욕심이 많은 경우가 욕심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한마디로 이사비용을 어떻게든지 많이 좀 받아내려고 이런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큰 미련 두지 않고 깔끔하게 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걸릴지는 복불복이에요. 내가. 욕심이 사례를 보시면 네. 욕심이 많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도 아까 그런 강제 집행 비율보다 더 그렇죠. 네.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1,000단위로 달래요. 이사비용을. 아니 내가 돈 벌려고 이거 해서 1,000만 원 벌을까 하는데 널 1,000만 원 주면 내가 남는 게 없는데 뭘 어떻게 주냐. 있어도 못 주지. 그렇게. 그러면 결국 이제 한번 찔러나 보는 거예요. 아, 제가 성향이 한 1,000만 원을 달라려면은 줄 수도 있고 안 주면 좀 많이 주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찔러나 보려는 사람들. 많이 줘야 얼마 줍니까? 300 이상을 준 적이 없어요. 강제 집행에도 300, 400 들잖아요. 300 이상은 준 적이 없어요. 이사비용은. 1, 200부터 시작해요. 100만 원. 50만 원 하면 좀 그렇고 한 1, 200 시작해서 많이 줘봐야 300 줍니다. 그리고 욕심이 많은 사람 사례를 들면 낙찰을 받고 그 집이 인테리어를 좀 많이 해놨어요. 인테리어를 잘 해놨어. 그래서 수입 고급 자재로 내부 빌트인 냉장고에다가 뭐 벽지도 아주 그 고급 실크 벽지, 바닥도 고급 다 명품 인테리어를 해놨어. 그래서 여기는 인테리어 값만 한 3억 들었는데 그냥 여기는 한 3천만 원만 줘라. 예. 그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그게 협의가 안 돼. 제가 이제 그 대행을 해준 거거든요. 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못 주겠다. 그냥 알아서 하셔라. 나는 새로 해문했지. 그건 아니다. 마음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았다.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할게. 나가면서 도끼로 다 찍어놓고 나갔대. 도끼로 썼죠. 그런 경우 있어요. 나 뭐 이사비용 안 주면 나갈 때
뒤에도 하나 설명했을 거예요. 이사비 안 주면 집 부숴놓고 나게 나겠다. 이런 경우 가끔 들으는 경우 있어요. 보세요. 잔금 납부 전과 후를 따지는데 잔금 납부하고 나서 내가 소유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사비용 안 주면 집을 다 부숴놓겠대. 그리고 나서 마음대로 해. 난 못 줘. 했더니 진짜 부숴놓고 나갔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일단 민사와 형사죠. 두 가지로. 민사는 소유자는 누구예요? 이 집을. 잔금 납부하면 내 거잖아요. 내 집을 얘가 부쉈단 말이에요. 그 부순 손해를 일으켰죠. 손해배상. 그 부순 실제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형사는 얘는 뭘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을까? 자, 재물손괴죄가 있어요.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 297페이지 경매 관련 형법입니다. 경매 관련 형법 298페이지 보면 재물손괴죄 있죠. 형법 366조에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똑같아요. 남의 집을 집이 아니잖아. 부쉈다 그러면 재물손괴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모르고 이 집을 낙찰받았는데 저 집이 보니까 빈집이야. 빈집인지 어떻게 알았어? 우리 가면은 현장 조사 갔었을 때 우편물 많이 쌓였죠. 많이 이거 우편물 보라 그랬잖아요. 우편물 쌓였다. 그리고 계량기 보니까 계량기 안 돌아가. 그죠? 그리고 관리사무소 관리비를 보니까 관리비가 한 6개월이 연체가 됐어. 근데 관리비가 어떻게 희한하게 매달 똑같아. 그죠? 이거 안 사는 거지. 빈집이라는 거. 그리고 뭐 관리소에서 귀띔을 해준대. 이상한 거 없어요. 빈집이에요. 이렇게 나가. 그래? 그럼 뭐 이거 뭐 강제집행 뭐하러 해? 내가 그냥 잔금 냈으면 소유자인데 뜯고 들어가지. 문을 딱 뜯고 강제로 내가 개문해서 들어갔어. 에? 근데 농도 있고 옷도 있고 그러네. 사람만 안 살아. 그리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하냐. 다시 문 닫아놓고 강제집행 절차 밟아야 되겠다 했더니 나중에 CCTV에 걸려갖고 개소유자가 문 땄다고 재물손괴죄로 형사고발했어요. 걸려요. 재물손괴죄예요. 문 딴 거. 그리고 뭐야? 제일 중요한 주거침입죄. 일단은 사람이 없는 거를 모르잖아. 이제 본인 판단하에서 내 집이라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보관했던 것도 받아야 됐으니. 그렇죠. 다 법적 절차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잔금 납부하고 나서 내 집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재물손괴죄다 손해내는데 이렇게 처벌을 할 수도 있지만 아까처럼 뭐 3억 인테리어인데 3천만 달러에서 안 줬다 해서 집을 부수고 나갔다.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재물손괴죄 형사고발하고 얘한테 손해배상할 수 있어요. 법은 할 수 있지만 지금 개털돼서 나간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해서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고. 돈이 뭐 있어야지 집행해서 돈을 받아오지. 그러면 저 사람 콩밥을 먹인다 그래서 내가 뭐가 좋겠냐고. 저렇게 나간 사람한테. 그냥 결국은 그냥 내가 안고 가는 거예요. 괜히 말 잘못해갖고 실수해서 실수라기 실수죠. 이 사람 자존심 건드려 놓고 그냥 좋게 그냥 아예 처음부터 안 봤으면 모르는데 뭐 괜히 흥정하고 그래갖고 기분 나쁘게 해서. 잔금 납부 후에는 그런데 자 만약에 잔금 납부 전에 이래요. 낙찰 받고 나서 내가 방문했어요. 나 이제 소유자인데 좀 집을 좀 언제까지 비워주면 좋겠어요. 좀 저도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이사비용 500만 원 줘. 그럼 내가 맞춰서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쳐요. 그랬더니 내가 돈이 5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500만 원을 그렇게는 줄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래 알았어 내가 집 다 부숴놓을 테니까 그때 후회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얘기한 얘기. 내일까지 돈 500만 원 입금 안 하면 집 바로 다 부숴놓을 거라는 거야. 협박이지 협박하에 어쩌라. 왜냐하면 내가 그 집에 대해서 인테리어를 좀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받아야 되겠어. 잔금 내기 전에 가면요 보통 소유자들이 이래 소유권 앞으로 나한테 있으니까
야, 잔금 내고 와. 그리고 나서 너 소유권 행사할 것도 없잖아. 뭘 떠들어. 그냥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러는 거야. 소유권은 나한테 있는 거야. 내 집이니까 내가 부수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그러면 또 가만 보면 또 맞는 것도 같아. 그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사회행위? 사회행위?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이제 사회행위라 그랬죠? 예. 해하는 행위. 그거는 이제, 나왔다는 자체가 음. 경매 법적 절차에 들어간 거잖아. 네. 그 사람의 소유가 법적 공적으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 아닐까 그러면? 일단은 이 소유가 말씀하신 대로 그건 맞아요. 그건 이제 공적인 걸 했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사유재산이잖아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일단 소유권 넘어가기 전에 본인 소유예요. 본인 소유인데 그거는 본인 소유라 하더라도 그게 경매가 나왔으면 그게 지금 근저당권 담보에서 경매가 나왔잖아요. 담보. 그러면 이거는 민사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얘한테 손해배상할 수 없어. 내 집이 아니니까. 형사상으로는 뭘 갖고 걸 수 있냐면 자, 은행에서 담보로 설정한 집이에요. 그죠? 그리고 경매를 붙여서 지가 돈을 안 빼먹고 못 갚아서. 근데 그 담보로 설정한 집을 갖다가 부쉈어요. 담보 가치를 훼손한 거예요. 그죠? 그거를 이제 무슨 죄가 되냐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 형법에 보면 권리행사 298페이지 권리행사 방해죄 거기에도 돼요. 담보물을 훼손한 경우 이렇게 써놓으세요. 거기서. 그리고 돈을 달라고 나한테 위압적으로 했어. 내가 두려웠어. 협박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무서웠어. 자, 그런데 이놈이 실제로 진짜 부숴버렸어. 잔금도 내기 전에. 밖에 막 샤시까지 다 부숴버렸어. 1층하고. 봤더니 진짜 부쉈나 보러 갔더니 막 꿰져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집이 안에서 손해배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소유권은 걔한테 있는 거지. 아직 내가 잔금 내기 전이니까. 지 집이라고 지가 막 부순 거야. 그럼 채권자한테 가서 내가 형사는 매기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는. 그죠? 나 5억에 낙찰받았는데 저 부순 게 한 5천만 원 가치 되겠어. 그러면 법원에다 구제할 수가 있어요. 대금 감액 청구라고 그래요. 대금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갖고 사진을 찍고 입증을 해갖고 자, 이 금액에서 내가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감액을 해달라, 잔금을. 법원에서 판단해서 다시 감정을 하고 합니다. 다시 감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법원에서 시켜서. 상당한 기일 손실을 부과해야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더라고요. 빨리 감정했던 감정사기 때문에 어차피 잔금 내면 시간도 주고 그래서 잔금 기한을 연기를 해요. 아이고, 좀 쉬었다 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명도 순서는요, 우리 교재에 273페이지부터 쭉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될 거고, 제가 읽지 않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때 그 부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책에 나온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요. 명도 진행 순서는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요약을 해서 보시면 낙찰받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시간을 정해서 이제 보면 일주일 있다 허가 결정 난다 그랬죠. 그러면 언제 만나는 게 좋냐? 낙찰받고 바로 가서 만나냐? 그것보다도 내가 일주일은 좀 있다가 그리고 일주일 있다 만나는 게 좋다. 일단 내가 좀 정보를 취합을 하고 내가 상대를 좀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 그 사람에 대한 정보, 일단 서류를 열람을 해보는 게 좋은데 경매 법원에 가시면 담당계가 있어요. 경매 1개, 2개, 3개가 있잖아요. 가서 내가 낙찰 받았으니까 서류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경매 가서 나 요거 좀 서류를 열람하러 왔다. 소유자가 있으면 채권자하고
근저당권 설정한 그런 계약들이 있겠죠. 그럼 거기에 보면 전화번호, 연락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임차인이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가 있겠죠.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 연락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계약 내용과 이런 걸 한번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왔고 나이는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복사는 못하죠. 복사도 할 수 있어요. 한 장 복사할 때마다 50원씩 가요. 기본 500원에.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락처를 이제 확인을 하시고 낙찰받고 일주일 이내에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문을 두드려요. 두드릴 때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팁을 하나 드릴게요. 예, 과일을 하나 사든지 음료수를 하나 사든지. 과일은 좀 비싸잖아요. 그냥 음료수 한 박스 사시는 게 어차피 뭐 그러는 거. 여유가 되시면 좋아요. 근데 경매에서 돈 벌려고 하는데 과일 큰 거 몇만 원짜리 하는 거다 음료수 한 박스 하시는 게 또 경제적이겠죠. 뭐 마음 내키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갔는데 문을 똑똑 두드려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래. 문을 떠는데 이번에 경매를 새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낙찰받고 인사차 한번 왔습니다. 딱 먼저 딱 줘. 근데 그럼 뭐예요? 그래. 뭐 그럼 어떨까요? 사람이 일단 뭐 예의 바르게 인사한다고 하고 뭐 줬어. 낙찰자라고. 나가서 임차인 소유자 됐어 이 새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 그죠? 그러시냐고. 주면은 마음이 일단 거기서 반이 바뀌어. 대화의 창이 열어져요. 경매 같이 진행되시면서 많이 마음고생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진행 절차 앞으로 이제 낙찰받고 저희가 잔금을 언제 낼 겁니다. 그럼 잔금 내면 그때 배당을 받게 되시는데 보니까 배당을 다 받으실 것 같아요. 소유자 같은 경우에도 잔금을 언제 낼 거고 우리 상황 봐서 좀 이사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물어보면서 혹시 여기 사시면서 불편하거나 수리할 부분은 좀 있는가요? 없어요. 그거 한번 보시려면 보세요. 한번 들어오세요. 와가지고 집 구경도 할 수가 있어요. 또 와서. 좋은 사람이요. 예. 또 그러면은 이래 들어오서 밖에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잠깐 들어가서 얘기해도 될까요? 먼저. 그럼 들어오세요. 이래요. 그러면 불편하면 아니 잠깐 음료수 받고 넣어놓고 다시 나와서 이따가 밖에서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대부분 보면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면요 인상이 나쁘지 않으면 그냥 잠깐 들어와서 얘기를 하시라 그래요. 그럼 막 상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차피 뭐 내가 낙찰 받았으니까 좋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난 이 사람하고의 어떤 내가 싸울 이유도 없고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전주인하고의 상관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차하고 언제까지 이사해주면 좋겠다. 이 정도. 깊게 나가서 이번에 낙찰 받았는데 괜히 부동산 잘못 얘기가 높게 받아갖고 이자도 내야 되는데 다음 달까지 좀 비워주세요. 안 보여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강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기분 나쁘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처음에 잔금도 내기 전이니까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시고 연락처는 주고받고 그 다음부터는요 만나는 것보다는 문자가 편해요. 전화. 빨리 이사 날짜를 정하면 이사 비용을 좀 생각하신 대로 강제 집행하는 비용이 한 예를 들어서 300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사 비용을 한 100만 원 정도에서 시작해서 한 200 정도 준다. 이렇게 드리겠다. 저희도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더 빨리 바로 비워준다면 뭐 좀 더 줄 수 있고 만약에 맞춰서 준다면 그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금액이 돼야 될 거고 만약에 그 이상을 요구해서 그 이상 아니면 저희는 힘듭니다. 그리고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강제 집행해야 돼요. 근데 협의가 되든 협의가 안 되든요. 잔금을 납부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인도명령하고 같이 신청을 하셔야 돼요. 강제 집행하고 같이 진행을 해야 돼요. 잔금 납부 플러스 인도명령 한 세트예요. 낙찰 받고 협의가 됐더라도 인도명령 신청을 해야 된다. 왜?
그렇죠. 만약에 자기가 마음이 바뀌어서 안 나간대. 그러면 강제집행 해야 되잖아요. 그때 다시 강제집행 신청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강제집행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합의가 됐더라도 나가면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하면 돼요. 취하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인도명령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명도 판결물이에요. 명도성 판결문. 그냥 인도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그냥 3일 내에 그냥 판결을 해줘요. 명도소송은 6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3일짜리예요. 바로 딱. 그러면 그 결정문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이사 날짜가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쓰는 게 필요해요. 합의서. 이사 합의각서라고 있어. 이사 합의각서. 샘플을 한번 보시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285페이지. 명도 합의 이행각서라고 있죠? 예. 그렇게 생겼어요. 요 양식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언제까지 이사하겠다. 그리고 2번 언제까지 이사하겠다. 쭉 7번 내려와서 이사하면 이사비 얼마 주겠다.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합의각서. 그럼 이사비는 언제 준다? 이사 끝나고 나서 명도 끝나고 명도 확인하고 이사 확인하고 이사비를 준다 이거예요. 그럼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비 있잖아요. 관리비도 다 정산이 확인한 거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비는 관리사무소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사람 언제 나가니까 이사비 관리비 그때까지 계산을 해달라 미리. 관리비. 그럼 뭐 나 관리비를 대신 이사비 받아서 낼 테니까 그거 먼저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살라고. 그러면 내가 관리비는 관리소에다 입금하고 남은 거를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 싫어요. 내가 받아서 낼게요. 자꾸 그러면. 그거 이상하네. 그럼 안 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거 안 돼. 자, 근데 이제 협의가 잘 안 돼요. 삐딱삐딱하게.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이제 내용 지명을 한 번 더 보내면은 좀 효과적이에요. 말로만 이제 했잖아요. 내용 지명은 어떻게 보냐면 그 옆에 있죠. 284페이지. 내용 증명, 부동산 인도 요청 및 법적 절차 진행 예정 통보다 그래요. 이제 협의가 잘 안 되면 내용 증명 한번 보내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발신인은 낙찰 받은 사람이죠. 언제 낙찰 받아서 잔금 모두 낸 소유자입니다. 낙찰 후 귀하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해서 원만한 명도 합의를 제의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기에 부득이 서면으로 앞으로의 진행 절차에 대해 통보를 드립니다. 자, 2번 부동산 인도 요청 및 법적 절차 예정 통보. 발신은 지금도 기하와 원만하게 명도가 합의되기를 원합니다. 합의 의사가 있으실 경우 이 서면을 수신 후 3일 이내 연락을 주십시오. 3일 내 연락이 없을 경우 합의 의사가 없는 것을 간주하고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기 기한까지 꼭 인도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언제까지? 인도 기한. 만일 이 기한까지 명도하지 않을 경우 이게 중요해요. 3번 밑줄 친 거 있죠? 강제 집행으로 인도될 경우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강제 집행 비용 및 소송 비용 그리고 잔금 납부일부터 명도 시까지 귀하가 사용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금액 보증금 없는 월 임대료 150만 원. 이건 뭐 집 가격마다 다 다르겠죠. 자, 그 금액을 청구할 것이면 이 비용 모두 기약해서 부담하시게 되면 알려드립니다. 또 좀 강하게 썼어요. 밑에 또한 합의가 되지 않아 발생된 이 비용, 강제집행 비용, 사용 등의 일체 비용은 기하의 재산에 압류 조치를 취한 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 빠른 시일 내에 이사 날짜를 정하시고 상계부동산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인 박땅땅. 자, 뭐 요렇게 쓰시면 되고 이걸 똑같이 쓰셔도 되고 상황에 맞게 조금 변경해서 쓰셔도 되고요. 자, 합의가 되면 합의되는데 이사비 주고 키 받고 그다음에 대부분 번호키죠. 번호키. 번호키는 그때 이제 번호를 또 바꾸시면 되는 거고. 인도 명령을 신청한다 그랬죠? 집행할 때 강제 집행 절차는 잔금 납부하고 인도 명령 신청하면요 절차가 이렇게 돼요.
요 물건을 이제 낙찰 받아갖고 내가 잔금 내고 인도명령하는 절차를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여기가 이제 진행 결과를 보시면 감정이 10억 3천에서 유찰돼서 얼마에 낙찰받았냐면 8억 9,610만 원 11월 14일 날 낙찰받았어요. 그럼 일주일 있다가 허가 결정이 난다 그랬죠. 그래서 일주일인 21일 날 법원에 허가 결정이 났고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 확정되고 한 달 정도 준다 그랬죠. 이게 잔금 납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낙찰받고 한 45일 정도 돼요. 대략. 그래서 12월 28일까지 잔금 납부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잔금을 언제 냈어요? 예, 잔금 기한 전에 냈죠. 잔금 냈어요. 잔금 내면서 같이 세트를 하는 게 있다 그랬죠. 인도명령 신청. 인도명령 신청을 했는데, 자, 인도명령 신청을 법원에다 하면은 인도명령도 사건 번호가 있어요. 사건 번호. 경매는 타경이죠. 인도명령은 타인이에요. 타인. 요날 잔금 납부하면서 인도명령 신청을 했는데 사건 번호가 2023 타인 190 이래요. 190. 만약에 191이면 190 다음에 접수된 사건 번호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190. 2023년 접수된 인도명령 190 접수 번호 순서대로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인도명령 사건 진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혹시 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나의 사건 검색 딱 치시면요. 이게 나와요.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 검색. 이거는 모든 소송 사건이 있잖아요. 소송 사건은 여기서 사건 번호하고 당사자 이름만 알면 사건 진행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서류를 열람하는 건 아니고 언제 무슨 서류가 제출했고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이게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보시면 보세요. 법원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2023 타인 190 당사자 이름이 누구냐면요. 당사자는 낙찰받은 이름을 쓰거나 아니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인도명령 대상자,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임차인이 될 수 있잖아요. 여기는 내가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을 갈았는데 엄지혜일 거예요. 엄지혜 이름이. 네. 소유자. 뭐 등기부등본에 나오잖아요. 전 소유자는 엄지혜. 그리고 여기는 사건 번호를 여기다 자동 방지라서 이걸 그대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195312, 195312 이렇게 하고 눌러요. 그럼 이게 사건이 조회가 돼요. 사건 번호, 부동산 인도명령 써 있죠. 접수 2024년 12월 13일에 했고 인용은 뭐야? 너 승소했다는 거예요. 받아줬다는 거예요. 12월 15일 날 3일 만에 끝났죠. 결과. 네. 자, 이렇게 보면 일자 순서대로 이렇게 있으면 당사자 신청인은 누구예요? 낙찰 받은 사람. 피신청인은 살고 있는 사람. 자, 여기 좀 사건 진행 내용을 보면 자세하게 여기 있어요. 보면 진행 내용 여기 요걸 제가 옮겨 놓은 거예요. 12월 13일 날 낙찰 잔금 내고 바로 접수했죠. 그리고 12월 15일 날 3일 있다 결정을 해줬어요. 인용. 자, 그러면 이 인도명령 결정문 판결문이에요. 한마디로. 이 판결문을 채무자, 그 다음에 내가 신청한 낙찰자한테 보내요. 신청인이죠. 낙찰받은 사람한테 보내요. 21일 날 받았죠. 같은 날 또 전 소유자한테 보냈어요. 근데 폐문부재는 뭐야? 사람이 없어서 송달을 못했어. 그러니까 다시 보냈어요. 29일 날. 그 29일 날 송달 간주를 해버렸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요 강제 집행을 하려면 요 인도명령 결정문이 상대방한테 도달이 해야 돼요. 판결문만 나와서는 안 되고 상대방이 받아야 돼.
받아야지만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가 있어. 송달을 받아야지 그 송달을 받았다는 송달 증명원을 띄어요. 그래가 그거를 신청을 하거든, 강제집행을. 근데 지금 얘가 송달을 폐문부제를 못 받았죠. 이 상태에서는 강제집행으로 신청을 못해. 그러면은 이걸 악용할 수도 있겠죠. 전 소유자가 야, 송달을 안 받으면 강제집행이 안 되겠네. 받지 마. 그러겠지. 있어도 법원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그래. 폐문부제.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때는 송달을 갖다가 네가 직접 받지 않아도 그냥 발송한 것도 송달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발송 송달이라고 그래. 지금 그래서 여기서 법원이 뭐라고 써 있어요? 인도명령 발송하고 송달 간주를 해버렸죠. 29일 날. 이걸 발송 송달해. 송달로 아예 받은 걸 간주해버려. 고의로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걸 송달된 거예요. 그러면 송달이 되면 뭐야, 이제 송달 확인했으니까 집행문 및 송달 증명원을 발급받은 거야. 이걸 발급받아갖고 1월 1일 발급받았죠. 요거 갖고 강제집행 신청을 그때 하는 거예요. 강제집행 신청은 어떻게 하냐면 요걸 받아갖고요. 강제집행 신청은 집행관 사무실이 있어. 법원에, 법원마다 집행관 사무실 가서 강제집행 신청하러 왔어요. 그래. 그러면 쓰세요. 그래. 벌써 강제집행 신청서를 또 써야 돼. 그럼 우리 교재에 있거든요. 예,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296페이지 보면 강제집행 신청서가 있어요. 자, 채권자 김신청, 채무자 누구예요? 안나가 씨가 안나가 씨한테 여기를 그 강제집행 신청을 해요. 그럼 여기 있는 거를 인도명령 결정문에 있는 내용이 있죠. 그걸 그대로 쓰시면 돼. 결정문을 집행물 소재지 이런 거고 집행권원 2023 타인 아까 190 있죠. 부동산 인도명령 이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첨부 서류 송달 증명서 있잖아요. 송달 아까 했다는 거 있어야지만 집행 신청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집행권원 인도명령 결정문이 집행권원이에요. 그거 갖고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그 밑에 특약상 본인이 수령할 예납금 잔액을 본인의 비용 부담하에 표준 예금 주식을 아래 계좌에 입금해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이거는 강제집행 신청할 때 신청서 내면서 예납을 해야 돼요. 비용을. 얼마 정도냐면은 그 집행 접수하는 사람이 알려줘요. 요 물건은 요만큼 예납하세요. 그래. 미리. 그러면 강제집행 예납금을 납부하는데 만약에 안 했거나 남았거나 그럼 요 입금 계좌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강제집행 신청을 하고 나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법원에서 연락이 와요. 자, 언제 보통 한 일주일 있다가 연락이 와. 집행한다고 연락이 오는 게 아니고 한번 계고 간다고. 집행하기 전에 하는 걸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이제 가집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집행 하기 전에 그걸 계고라 그래. 계고. 최후 통첩. 너 강제 집행하기 전에 최후 통첩. 그러면 일주일 정도 있다 계고하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집행관이 직접 방문해요. 해가지고 야, 이거 집행 신청 왔는데 2주 줄 테니까 나가. 그래요. 안 나가면 강제 집행해. 하고 여기다 딱 계고장 하나 딱 붙여놓고 옵니다. 그리고도 안 나갔다. 그러면 강제 집행이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계고를 받았을 때 그렇게 완강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죠. 그렇게 이사비용 뭐 1,000만 원이면 한가 그랬더니 그냥 10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예를 들면 그 꼬리를 내리는 경우가 90% 이상. 거기까지 가면 진작하지 왜 힘들게 그래갖고 그렇게 돼요. 자. 가집행 계고를 가겠다고 했는데 안 만나주는 경우는 점유자가 만나주든 안 만나주든 상관없어요. 문을 두드려서 사람이 열어주면 그냥 그 사람한테 딱 얘기하고 계고장을 전달해 주면 되는데
사람이 없어. 그러면 문을 강제로 따요. 아, 여기서 따는 거구나. 예, 강제로 따요. 그럴 때 열쇠공을 불러요. 열쇠공 비용 부르고 증인이 2명을 불러요. 증인은 입회해야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참여관. 그러니까 내가 낙찰받은 사람이죠. 나하고 또 증인 1명이 필요해. 데리고 와야 돼, 아는 사람. 증인 참여하에 문을 땄습니다. 문을 딸 때는. 그 열쇠 따는 비용도 내가 내야 돼요. 근데 열쇠를 따는데 일반인들이 따는 건 한 5만 원 받으면 거기서 받으면 한 10만 원 받아. 애들이. 이게 어렵게 따는 건 어려워요. 문이 되게 어렵게. 요즘에는 잘 돼 있어갖고 뭐 이렇게 이중장치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 전문가들도 좀 따기가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옛날 지금도 생각난다. 예전에 강제 집행할 때 아무개 씨 그러니까 집행관이 묻는데 없어. 그래서 열쇠공은 대기하고 있고 따기 전에 개소리만 계속 들려요. 사람이 오면 막 외부인들이 개짖잖아요. 큰 개소리야 그것도. 물리면 죽겠더라고. 무서워가지고 없는데요, 그러더니 딱 문을 이제 따는데 막 하니까 있어. 문을 여니까 막 따라 문을 꺼는 거. 이래갖고 개는 짖고 보통 얘기 아니었더라고. 그게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것만 전문해서 돈 받아 먹을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그런 짓만 해갖고 돈 받아 먹으려는 놈들. 그런 거는 짤 없어요. 예,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 하여튼 지저분한 인간들이 많아요. 세상에 천대 만나요. 있어요. 악질들.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예. 사람도 섞여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특히 예외니까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 네. 그러면 이제 강제 집행을 해서 끝나면요, 문을 이제 교체, 열쇠 번호 바꾸고 끝납니다. 근데 제가 10건을 명도할 때 강제 집행은요, 한 건도 할까 말까 해요. 다 이제 합의로 되기 때문에